안녕하세요. 7번째 Econ Study for You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워런 버핏의 파트너이자 버크샤이어 해서웨이의 코오너인 찰스 먼거. 워런 버핏이 항상 투자할 때 찰스 먼거랑 같이 의논하고 그한테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도 나이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철학으로 어떤 투자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두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지, 요거를 다른 거, 그러니까 퍼블릭한테 디스클로즈가 된 거에 대한 거지, 이게 뭐 100% 정확하다, 왜 100%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걸 얘기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퍼블릭한테 이렇게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을 베이스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거 패밀리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핸들을 하는 그 포트폴리오가 있고, 두 개가 이제 조금 다르다면 먼거라는 분의 이제 투자 스타일은 통상적인 월가의 그 투자자들이랑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 분산 투자를 해라 라는 게 이제 투자의 정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 뒤집는 이제 넘버원 주자가 찰스 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코스코, 버크샤이어 해서웨이, 히말라야 캐피탈 이렇게 세 종류로 딱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버크샤이어 해서웨이나 히말라야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그룹이 이제 스탁 종목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 거고, 코스코는 알다시피 저희가 애용하는 그 딱 하나의 회사이고 그렇게 돼 있고, 찰스 먼거 자체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는 딱 아주 간단해요. 웰스파고, BOB, US뱅크. 그게 99.7%를 차지하고 자랑스러운 포스코가 0.3% 있는데 요것도 최근에 팔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이제 이분 포트폴리오를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찰스 먼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m I comfortable with a non-diversified portfolio? 분산 투자가 안 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안심스럽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Of course I am comfortable. If you take the mongers, I care about the mongers. The Munger family only own a few stocks. The rest of it is drips and drops. So, am I comfortable with a few stocks? Am I securely rich? You are damn right I am.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거 말을 믿으면 자기는 너무 컴포터블하고, 자기 먼거라는 이름을 놓고 자기는 되게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거 패밀리는 딱 선정 몇 개의 스탁으로만 가지고 한다. 그 나머지는 뭐 볼품없다. 드립스 앤 드랩 뭐 이런 뜻이고, So am I comfortable with a few stocks?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조금 몇 개가 주식을 가지고 컴포터블하게 해서 내가 부자인 거가, 왜냐면 몰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securely rich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You are damn right I am. 아주 confident한 스테이트먼트이죠. 예? 나는 너무너무 내 자신이 secure하고 comfortable하고, 그러니까 딴소리 말아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되는 주식만 찾아서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이버시파이를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리츠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스탁인데 이제 리턴은 relatively 상대적으로 낮은데 건물을 담보로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마켓이 좋으면 리스크가 괜찮은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리스 문제점이 이제 빼낼 때가 팔고 나올 수 있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도록 이제 빠져나올 때 너무 힘들고 안전한 분야라고 생각하는 뭐 항공서부터 은행주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때에 따라서 틀린 거죠. 뭐 옛날에 안전하다고 해서 지금도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편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미래지향적인 주식을 찾으셔야 돼요. 통상적인 주식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거에 거진 내 모든 에셋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으로 폴폴리오를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고 디펜시브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이어야지 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수비 성향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누 수가 없어요. 이제 오마의 현인인 워렌 버핏처럼 한 10년을 기다릴 수 있다. 그럼 fine. 하지만 처음 주식에 입문하는 사람이거나 주식을 그냥 돈벌이로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그게 버릇이 안 들어서 유스트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찰스 마운거 거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투자자로 제대로 가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코스코를 칭송하는 스테이트먼을 한 번 더 해요. 뭐라고 하냐면 It's one of the most admirable capitalistic institution in the world.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존경받을 자본주의적 이제 회사다. 세계에서 제일 최고인 회사다라고 이제 아주 엄청난 리마크를 하죠. 그리고 and its CEO Jim Sinegal is one of the most admirable retailers to ever live on this planet.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멘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미국에 특히 가치주의적 이제 주식을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그 회사의 CEO가 누구냐라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식 공부를 제가 98년 정도에 CFA라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Charter Financial Analysis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입문했었을 때 은행을 들어간 지 한 5, 6년이 됐는데 솔직히 이쪽 계통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라이센스를 따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CFA인데 솔직히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거기서 뭐 채권 보는 법서부터 주식, 뭐 파이낸셜 애널리시스서부터 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배워서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 배경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의 숫자는 허구다, 가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의 이제 손님들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분석도 하고 승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 이제 가짜 파이낸셜을 옛날에는 넣은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 자체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뭐 숫자를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쳐가지고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이 나오거든요.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숫자는 아주 골든 룰이에요. 하지만 일이 터져서 나중에 이제 retroactively 이제 뒤로 돌아가서 보면 완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기네들 온 판단에 의해서 그거를 한 거고, even 빅4 옛날엔 뭐 빅6라고 그랬는데 빅4 이제 CPA 펌, 딜로이시니 뭐니 이런 큰 KPMG 뭐 이런 데 큰 이제 CPA 펌에서 어디 리포트를 하면서 어디 리포트를 이제 사인을 해주고, 상장회사는 코럴리마다 땡큐 그 리포트를 해주면서 어느 회사에서 리뷰를 했고 어디를 해서 이어랜드에는 어디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숫자에서는 최고인 펌에서 숫자를 보고 해준 건데,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면 그 숫자가 이제 가짜라기보다 좀 이제 부풀린 거죠. 예? 러스가 뭐 밀리언이 났다. 그럼 러스 만불. 예? 너무 현저하게 틀리게 이제 그거를 한 거예요. 가장 쉬운 예를 제가 드리면은, 최근에 그 스타벅스를 잡겠다고 중국에서 나왔던 럭킹 커피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는 진짜 아주 엄청난 속도로 그 저기 커피 전문점 그 럭킹 그게 나왔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 미국 돈으로 끌어보겠다고 이제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다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상장을 해서 엄청 잘 달렸어요. 진짜 달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주식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저 아는 분도 그거를 샀다가 팔았지만, 그분 파고 난 다음에 그 주식이 거진 배가 더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배가 안 아프냐? 근데 그분 그냥 알맞게 팔고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계시겠지만, 근데 저는 그 럭킹 그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는데, 그 회사가 최근에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그 숫자, 걔네들이 제시한 숫자, 이번 10K에 리플렉트 되는 숫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고 하는 숫자 자체가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그 가짜를 누가 그걸 찾아냈냐면, 중국에 있는 회사만 전문적으로 좀 매겨버리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머디워러예요. 머디워러가 뭔지 아시죠? 진흙탕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진흙탕, 머디워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가 무슨 진흙탕, 저기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헤지펀드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런 거는 아니고,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일을 했던 미국 그 파이낸셜 아날리스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중국 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거래가 되고 그런 걸 배웠겠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버지가 중국에 있는 회사 투자할 때를 몇 개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회사를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른 게 이제 중국에 있는 무슨 그 종이 회사를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찾아서 가서 이제 막상 그 장소를 나가봤더니, 그 펄프 나무 수입을 하든지 벌목을 해가지고 잘라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이제 비포장 도로에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쓰레기 산같이 싸놓고서 일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외형적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고, 이게 중국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부터 이제 회사들을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들한테 공매도를 걸기 시작을 해요. 숏이라고 그러죠, 미국말로. 쇼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숏을 걸고 리포트를 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국 회사가 얼마나 부패된 회사고 숫자는 가짜고 그거를 쫙 나열을 해가지고 그 주식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바닥을 치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네? 그래서 머디워러예요. 왜 머디워러냐면 중국 그 고사성어 중에 그 물고기는 깨끗한 물에서 안 잡히기 때문에 물을 막 혼탁하게 해가지고 머디한 워러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고사성어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중국계 회사는 이 사람이 공매도 걸고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포트 냈다 그러면 거기 공매도 같이 거는 것도 이제 투자 방법이겠죠. 그 분야를 이해를 하시고 잘 아신다면. 그래서 이제 그 오너의 인테그리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UCLA에서 부동산을 공부할 때도 거기에 꼭 택을 해야 되는 코스 하나가 에틱스였어요. 에틱스. 왜 에틱스냐면 CPA가 됐건 변호사가 됐건 부동산 브로커가 됐건 파이낸싱 하는 회사가 됐건 간에 솔직히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쉽게 돈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8년 파이낸셜 그 크라이시스를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면서 보다가 빅숏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크리스찬 베일 나오는 거. 그거를 누가 설명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를 좀 캡처를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거기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돈 앞에서 나약해져 가지고 사실을 얘기를 안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most admirable retailers 그러니까 사장이 그런 사람이다. ever lived on this planet. 이 지구상에서 산 가장 깨끗하고 존경받을 리테일러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그 덕목이고 칭찬이면서 여러분들이 증권 투자할 때 있어서 꼭 CEO가 누군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웃긴 저건데 증권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고 느끼는 바로는 어떤 주식이랑 사랑에 빠진다. 그게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이 나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줬어요. 근데 어떤 시점에서는 내 거를 해야 되는 이제 포인트가 오는데 얘가 한번 나한테 더 조의를 줄 거야. 기쁨을 줄 거야 라는 그 믿음 하에 그거를 내 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멍거는 코스코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봐요. 코스코 여러분도 미국에 오래 사셨으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프라이데이인가 페러웨이인가 그 옛날에 85년 6년도에 미국에 망한 리테일러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리테일러들이 계속 망해 나가는 게 사이클이었어요. 그거를 누가 사서 또 그 다른 데를 합쳐가지고 만든 게 코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벌크로 싼 그 개념을 가지고 사간다라는 거. 이번 샘스 클럽도 있지만 코스코에 비교했었을 때 경쟁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로 코스코는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고 직원들 페이서부터 리타이먼 뭐 이런 것까지도 진짜 잘 챙겨주고 그 마켓에서는 가장 리더예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만족하고 손님들도 만족하고 한번 들어가서 200불 500불씩 사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세일즈는 계속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코스코를 원하고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고르는 데 있어서 야
이 회사는 돈을 긁어 모으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주식을 사라는 게 피터 린치, 그 마젤란 펀드의 그 매니저의 말이었어요. 그런 유명한 명언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딱 보시면 그런 말들이 머리에 이제 박히시게 되기를 저는 솔직히 기대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이 됐건 뮤추얼 펀드가 됐건 채권이 됐건 뭐를 할 때 이런 명언들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될 수 있으면 실수를 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주식을 살 시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 어떤 사람은 2020년 세컨 해프서부터 주식이 리바운드 된다. 어떤 사람은 21년서부터 V자 쉐입으로 해서 21년서부터 된다. 어떤 사람은 U 쉐입으로 해가지고 2022년서부터 된다. 어떤 사람은 2025년. 누가 정답을 얘기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레이 달리오가 그랬죠. 어떤 사람이 타이밍 하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근데 한국 웹사이트 그 유튜버들 보면 사회자도 자꾸 물어봐요. 언제 이게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아이, 그걸 누가 합니까? 알 수가 없지. 예? 안다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가드예요, 가드. 떨어지는 거는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보이니까. 하지만 그 떨어지는 것도 여러 가지 허들을 넘어가지고 떨어지지, 예? 둘이 싸우는데 한 장수가 딴 장수를 막 죽여요. 근데 그냥 내리쳐가지고 죽일 것 같지만 상대방도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면 언제 싸움이 끝날지 몰라요. 예? 그러다가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더더욱이나 주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언제 올라가냐? 아니 지금 패드는 지금 사방에서 터지고 광범위하고 터지고 언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나아질지 모르고 지금 난리 중에 진짜 전무후무한 난리인데, 예? 오죽하면 사람들한테 매달 2,000불씩 주겠다고 1인당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올라갈 때 또 돈을 벌어 보겠다고 그거를 자꾸 공부를 합니다. 타이밍을.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어저께 어느 유튜브 쇼에 가서 보니까 물타기 하지 말라고. 제가 아주 좋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2008년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왔을 때 베니시안이라고 왜 그 베가스에 카지노 있잖아요. 엄청 예쁜. 그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홍콩 마카오에 또 지금 LA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긴 아주 레플리카를 거기다 쳐요. 그때 마침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묶이게 되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200불 하던 주식이 100불이 돼요. 여기서 물타기라는 건 뭐냐면 200불에 산 주식이 100불이 된다. 그러면 이제 러스를 줄이기 위해서 100불에 또 왕창 삽니다. 근데 그 주식이 50불이 돼요, 또. 그러면, 그래가지고 박박 긁어서 50불에 또 사요. 근데 그 주식이 20불이 됩니다. 예? 10분의 1이 됐어요. 이게 마지막이겠지. 그리고 또 돈을 주고 사요. 근데 그게 10불이 됩니다. 5불이 돼요. 2불이 됩니다. 그게 2불이 돼서 끝나요. 200불, 220불 하던 게 2불까지 떨어져요. 그게 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예? 그 아름다운, 그렇게 돈을 잘 벌던 데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또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베가스가 블락이 됐으니까 그럼 베네시안 주식을 한번 가서 볼까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꼬라 박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팬데믹이 지나간 사회가 예전이랑 비슷한 사회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게 빅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게 되면 옛날만큼 카지노가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옆에 사람이랑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카지노가 그게 옛날 같은 글로리어스하게 돈을 벌고 부페 라인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서에서 그걸 하고 그게 될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옆으로 또 많이 빠졌네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 그러면 엄청 기분이 나빠질 테니까 discouraged 나빠질 테니까 의욕이 또 상실될 테니까 그러면 코스코를 생각을 해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 친구가 옛날에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아들이랑 같이 코스코 아이쇼핑 가는 게 제일 좋은 자기 취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서 보면은 사고 싶은 게 많아서. 다음 거는 전편에도 워런 버핏 때에도 보셨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주식 분산되어 있는 그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요 wholly owned company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주식들을 상당 부분 진짜 저가에 매입을 합니다. 저가에 싼 가격에. 그러니까 돈을 진짜 잘 벌던 그런 회사인데 갑자기 그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그래가지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같은 게 오면서 힙값이 돼요. 그러면 항상 전화를 겁니다. 워런 버핏한테 돈 좀 주세요라고. 그래서 진짜 헐값에 요 BNSF 같은 경우는 유명한 레일웨이인데 그때 그거를 사게 된 거고. 이게 그건지 모르겠는데 한참 워런 버핏이 유니언 패시픽 그 기차 레일로드를 사겠다고 한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차 그 레일로드를 진짜 좋아한다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벌크로 움직이려면 레일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많이 실을 수가 있고 멀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레일이 의외로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진짜 그 락커펠러가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락커펠러가 최고의 부자가 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부자가 누구였냐면 그 레일웨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야 왜 파사데나에 가면 그 헌팅턴 라이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마 패시픽 유니언 그 레일로드 주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주 그 대저택에서 살았겠죠. 그만큼 1850년대, 80년대는 레일웨이의 싸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누가 많이 깔아넣어서 거기를 선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가 창출이 됐었죠.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듀라셀도 그랬던 거로 저는 알고 있고. 하여튼 요거는 전편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면 워렌 버핏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에 가시면 아마 있나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50%를 버크셔 해서웨이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번 거는 히말라야 캐피탈입니다. 리 류라는 중국 사람이 매니지를 하는 거고요.
이 양반 별명이 중국판 워렌 버핏이래요. 웃기죠. 그리고 focused on Chinese stock. 그러니까 중국 그 트레이드 되는 중국 스탁에 대해서 이제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니 그 뭐 세계적인 기업이 이제 중국에도 세계적인 기업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400 to 500 million with the Himalaya capital이라니까 꽤 큰 돈을 이제 넣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첫 부분에 예약한 것 중에 이제 그 오너십이 어떤지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넘버는 믿을 수가 없다. 이분 공영기업들 은행 뭐 아시잖아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난 다음에도 중국 공산당이 한 행동들이 걔네들은 뭐 제대로 뭘 디스클로즈를 안 해요. 그리고 아신지 모르겠지만 중국 회사의 사장을 총경이라고 부릅니다. 총경. 총괄하는 뭐 경은 무슨 경찰할 때 경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업을 하시려면 한 50%가 중국 지분이에요. 무조건. 100%를 못 가지게 돼 있고 사장이 일단 중국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숫자가 솔직히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미국 것도 안 믿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주식이 아직까지도 2천에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세계 자본은 한국 숫자를 못 믿는다라는 게 이제 많이 정상화가 됐죠. 하지만 못 믿는다라는 거. 왜 못 믿느냐? 전전편에 혹시 무디스 말씀드리고 S&P 얘기하고 피치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신용회사. 신용회사가 나라를 솔직히 그레이드를 줘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뭐 신용 경색이 오는데 피치는 한국 국가 뭐 저거 신용도를 뭐 더블 A 플러스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용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솔직히 피치건 그 무디스건 S&P건 간에 걔네들도 솔직히 돈 받고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이 바꿔 그러면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야죠. 80%는 믿고 가야 돼요. 예? 그 숫자를. 하지만 그 20%가 데들리하게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언더스탠딩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제가 그래서 만든 룰이 중국 주식은 죽었다 깨도 안 한다 라는 게 제 룰이었는데 제가 제 룰을 깨고 주식을 투자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된 경우가 있어요. 뭐 큰 돈을 넣은 건 아니었지만 그 히토류라고 레어 엘리멘트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희귀 돌조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 희귀 엘리멘트가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들거나 하이텍 그 머신을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주요 그 광물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방사능 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그거를 광산에서 캐어 나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중국이 거진 뭐 90%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툭하면 옛날에 이제 그걸 중국이 무기로 써서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히토리 안 줘.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한테도 그러고 한국한테도 그러고 미국 특히 미국한테도 많이 그랬었는데 그 주식 샀다가 제가 한 몇만 불 날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너무 잘 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게 중국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리바바가 잘 되더라도 예? 마윈이 하루아침에 잘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정치색이 짙어가지고 상하이방이냐 북경이냐 뭐 태자방이냐 뭐 이래가지고 그 파가 누가 주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밀리느냐에 따라서 잘 풀리다가도 하루아침에 끌려가서 죽을 수가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요 히말라야 캐피탈을 보니까 파사데나에 있더라고요. 파사데나. 그리고 미국 사람이 중국을 잘 아니까 뭐 네트워크도 있고 그럴 테니까 이제 그거를 믿고 찰스 먼거가 그 패밀리 그 펀드를 여기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 이 찰스 먼거도 그 누구야 파트너인 워렌 버핏이랑 별반 틀린 게 없네요. 이 양반도 자기 개인 폴폴리오는 99.7%가 은행 폴폴리오네요. 웰스파고 51.6%, 뱅크 오브 아메리카 43%, US 뱅크 5%, 포스코 3%. 이 사람이 이제 뱅킹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while we did well in it, 우리가 참 좋았다. We should have been heavier in it. 근데 좀 많이 몰빵한 게 솔직히 아닌 게 아니라 좀 심했다. 그런데 the amount of money made in banking has been awesome. 근데 여기 투자해가지고 돈 번 거는 진짜 많이 벌었다. And 비록 많이 벌었지만 the people who made the money, how shall I say it, has been moderately skillful. 솔직히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돈 만든 돈을 벌게 해준 이 사람들이 상당히 기술이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메인스트림 뱅크에서도 일을 해보고 교포은행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교포은행은 그냥 대출 위주로 돈을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포은행을 지금의 교포은행으로 만들어 줬던 게 이제 SBA 론이고, SBA 론이라는 거를 하면 이 SBA 론을 세컨더리 마켓에 팔게 됩니다. 그 SBA가 7A가 있고 504가 있어요. 근데 504에서 반은 은행에서 갖고 나머지를 이제 저기서 CDC라는 데서 해주고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상품으로 팔아요. 근데 이제 7A랑 504랑 이제 마켓 크기가 틀리다 보니까 그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룸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 리턴이 틀려요. 예,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포은행들은 이제 인센티브가 많은 7A에 몰렸고 그거로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그게 다 돈이었기 때문에 교포은행들은 그걸 발판으로 많이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잘한 거죠. 솔직히 요즘은 외국 은행들도 SBA에 많이 포커스를 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BA 마켓이 이제 많이 커진 거였어요. 7A를 중심으로. 근데 참고로 저는 504 전문가입니다. 혹시 건물 사시거나 재용조 하실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아니면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메인스트림 뱅크는 일단 이렇게 한쪽으로 몰빵은 하지는 않아요. 항상 보면 커머셜 25%, 컨슈머 25%, 인베스트먼트 25% 해가지고 리싱 25% 해서 이렇게 나눠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경제 이론에서 나오니까 분산,
한쪽 섹터가 무너져도 버틸 수 있게 분산으로 이제 뱅킹 그 오퍼레이션을 해 나가는데, 외국 은행은 상품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상품을 팔면서 피 인컴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찰스 먼거가 얘기하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웰스 비오베이 US 뱅크 같은 경우는 어저께 봤던 그 뭐 뱅크 오브 뉴욕이라든지 뭐 다른 은행, 그러니까 메이저 은행 중에 탑 10 안에 들어가는 은행들, 거기에는 이제 그 골드맨앤삭스도 들어가요. 인베스트먼트 뱅크까지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행이 그냥 통상적인 그 은행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뭐야, 인베스트먼트 뱅킹 영역까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MBS, CDO 이런 거를 많이 주관을 하고 그러는 은행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몰개지 많이 해가지고 헤지펀드들한테 넘기고 그런 거를 주관해서 했던 은행들이 이 은행들이에요.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 폴폴리오를 이렇게 봐도 체이스에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본 거 중에 체이스에 넣은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희한한데, 그래서 여기서 모더렐리 스킬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MBS나 몰게지 백 시큐리티나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나 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이나 다 비슷비슷한데 말이 좀씩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채권화해서, 예? 이 사람들은 그 회사채도 채권화해 주는 거를 기관사가 이런 그 메이저 은행들이에요. 인클루딩 골드맨앤삭스니 뭐 몰겐 스탠리니 이런데 다 합쳐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 돈으로 이 사람들 찰스 먼거니 워런 버핏이니 이런 사람들한테 디비든을 확실히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그게 골무면 터지면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온 거고요. 여기서 말 조심해야지 라고 한 말이 moderately skillful이라고 맨 마지막에, 이게 하여튼 기술이 좋아, 돈 버는 데는 하여튼 기술이 좋아,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웰스 비오베 US 뱅크의 주식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직히 가격대가 조금 부담 없는 가격대예요. 49불, 30불, 54불, 57.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면 이것밖에 안 돼 가격대가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 은행들이 오랜 기간 오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또 스플릿하고 올라온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류에이션 자체가 더 많은데 대신 이제 주식 수가 이제 배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제 가격대가 이렇게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노란 대로 이제 하이라이트 된 거를 보시면, 제가 PE가 뭐라고 그랬죠? Price per Earning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가격 대비, 그 돈 버는 거 대비 가격대라고 지금 나온 건데, 웰스가 10.69, 비오베이가 11.57, US뱅크가 13이잖아요. 아주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P 레이쇼입니다.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솔직히 PE가 한 25만 돼도 싸다고 여긴다니까요, 요즘은. 근데 은행주고 최고의 은행주인데 가격대가 아직 이 정도라 그러면 솔직히 나쁘지 않죠.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보시는 부분이 그거고, 그 다음이 이제 디비든 일드인데,
어디 보자. 웰스가 4.11, BOB가 2.39, 그리고 US뱅크가 3.08.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은행에다 돈 넣는데 1% 준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4%, 3%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솔직히 뭐 나쁘진 않죠. 여기에 주식 가격까지 올라가면 금상첨화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뱅크 스탁스 칩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뒤에 한 장 더 있는데 찰스 몽거가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하나 합니다. The idea of excessive diversification is madness.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분산 투자를 아주 급격한 분산 투자를 하는 생각 자체가 미친 짓이다라는 얘기예요. The whole secret of investment is to find places where it's safe and wise to non-diversified. 그러니까 이 투자의 큰 비밀은 어디에다가 안전한 데를 찾는 게 중요한 거고 분산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안전한 데를 찾는 거다. It's just that simple. 그거야 그냥 아주 간단한 거지 라는 얘기예요. Diversification is for know-nothing investors. It's not for the professional.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한테 하는 말이고 우리 같은 전문가들한테는 속하는 말이 아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다 보면 은행주들,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일반 은행들, 커뮤니티 뱅크나 뭐 중간 사이즈 리저널 뱅크 같은데 투자 몇 군데 잘못하고 그러면 날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Pillar of US Banking System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미국을 지탱하는 4대 은행이 어딥니까? 체이스, BOB, 웰스, 시티웨어. 그 4개가 다 커플 트릴리언 달러 에셋 뱅크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행들은 프라이머리 뱅크라고도 불러요. 프라이머리 뱅크가 뭐냐면 미국 페드에서 우리가 요즘 맨날 듣는 페더럴 리저브, 페드에서 돈을 찍어내면 그 찍어내는 창구가 프라이머리 뱅크입니다. 찍어내서 교포은행에다 주겠어요? 중국계 은행에다 주겠어요? 예? 가장 믿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은행에다 줄 거 아니에요. 그 은행들이 프라이머리 뱅크고 그 프라이머리 뱅크가 BOB, 체이스, 웰스, 시티뱅크인 거예요. 그리고 한 8개 더 있어요. 총 12개. 인베스트먼트 뱅크, 골드맨이니, 모건 스탠리니 이런 데까지 합쳐져서. 그쪽으로 쏟아져 나왔던 돈들이 이제 엑세시브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은행 한 3군데로 갑니다. 미쯔비시 UFJ서부터, 미즈호,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 건 제가 까먹었는데, 거길 갔다가, 홍콩인지 싱가포르를 들렸다가 시간차들이 다 있으니까 갔다가 유럽에 한 10개 정도 되는 소시에테 제너럴, BNP 파리바, 뱅크 오브 잉글랜드, 도이치뱅크, 뱅크 오브 스트라다인가? 일단 스페인 은행까지 해가지고 한 30개 은행들이 금융 자금을 그냥 서큘레이트 하면서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은행들이 이제 부자들을 또 이제 서포트 한다고 프라이빗 뱅크가 나오고 프라이빗 뱅크보다 더 위에 있는 이제 부를 매니저 해준다고 해서 웰스 매니지먼트이 나오고 그 웰스 매니지먼트이 또 손님들의 돈을 왕창 끌어다가 빌리어네어들이 워낙 진짜 많으니까
그 돈들이 또 어떤 스페셜 퍼포스를 가지고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이건 어떤 프로젝트를 서포트를 해요. 그걸 섀도우 뱅킹이라고,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은행 시스템들이 여태까지 계속 돌아요. 돌고 돌고 돌다가 괜히 이상해지는 부분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왁구가 안 맞으면 그때 꺾어지면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고, 그 CDO, MBS 그거를 2008년도에 많이 찍어가지고 저기 부동산 담보대출 그게 터지면서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왔는데, 그때 이제 BNP 파리바라고 불란서 은행이 치킨 아웃이 돼요.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이 돈 장사는 치킨 싸움이에요. 나한테 폭탄이 던져지면은 나는 재빨리 그거를 옆에다 던져줘야 돼요. 2008년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폭탄을 서로 상대방한테 속이면서 던지기 바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받은 폭탄이 그 폭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레이링이 트리플 A니까 믿고 사줬다가 뻥 터진 거예요. 그거를 맨 마지막에 BNP에서 나는 못해 그랬던 거고. 근데 며칠 전에 들으니까 BNP하고 소시알트 제너럴하고 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났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마 먼저 폭탄은 못 던졌나 봐요. 엄청 저기 러스가 뭐 커플 빌리언씩 난 거 보니까. 그런 거를 베이스로 제가 그 돈이 그런 식으로 터지면서 없어지고 버블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말라가기 때문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많은 펜션, 그 펜션 머니들이니 이런 것들도 지금 러스가 예상 외로 뻥뻥 터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문제고, 오늘 아침에 들은 거에는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알버타 주에 있거든요. 캐나다 알버타. 거기에서 이제 펜션 주무르는 사람이 뭘 또 잘못 투자해가지고 뭐 1.32 빌리언인지 뭐 얼마 또 러스 났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신문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러스가 났나 보다. 얘 뭐 러스 났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뉴스를 찾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아예 접하실 기회도 없으시고, 그 뉴스를 접한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펜션이 뭡니까? 예? 경찰 펜션, 선생님 펜션, 소방관 펜션, 공무원 펜션, 예? 이분 저기 큰 이제 회사들 펜션, 100년 된 회사들이 많으니까 걔네들도 저기 늙어 죽을 때까지 주는 펜션서부터 그거를 돌리고 관장하는 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가 이제 펜션 컴퍼니 저건데, 그런 데가 갑자기 가지고 있는 폴폴리오의 30%가 뻥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년 10%, 8% 이상은 올라가 줘야지 그 이자로 굴리면서 나가는 건데 30%가 그냥 쑥 빠져서 공기에서 푸 하고 없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보실 게 펜션 대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이 드신 분, 잘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오고 잘 다니는 공무원 그만두고 나온 분들이 그거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편지 하나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저기 5,000불 주기로 한 거 3,500불 밖에 못 줘. 10,000불 주는 거 7,000불 줘. 몇 년간 못 줄 것 같아. 다시 펜션이 자라야 돼. 이런 편지가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단 꼭 한국 국민연금 같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정부, 나라 할 것 없이 넣어놨는데 넣어놓은 게 휴지 조각 되는데 무슨 수가 있어요. 재정이 빵꾸 나는 거지.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보면 폴폴리오 자체 구성하는 거는 깔끔해요. 자기네 패밀리는 코스코, 히말라야, 버크샤이어. 개인적으로는 은행주 3개. 은행주는 통상적으로 불패라고 얘기들을 해요. 불패. 불패인데 잠깐 그 불패가 아주 패를 끼치는 적으로 바뀌는 시점이 뭐냐? 은행들이 이제 러스가 엄청 나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빼려고 하는 시점이 올 때, 그게 이제 패 끼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돈을 꽂아주기 시작할 때, 그런 게 이제 그 아주 민폐 끼치는, 투자자로서 보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민폐인 거죠, 민폐. 근데 코스코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요 폴폴리오 안에서 코스코가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사니까 이제 큰 혜택을 보는데, 글쎄요, 그 사람들의 인컴이 줄고 막 저거를 하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사는 바잉 파워가 유지가 될 수 있겠냐. 그럼 결론적으로 코스코도 떨어지는 거를 막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가 지금 생각이고요. 버크샤이어 해서웨이만 보더라도 어제 보셨겠지만 35만 불까지 갔다가 한 7만 불, 한 20% 떨어졌어요. 뭐 항공주니 뭐니 이런 거 다 이제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불가항력이고, 외려 3분기 지나면서 2분기 지나면서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이제 회사채들, 만약에 많이 써서 디비든 많이 주고 그랬던 회사들은 분명히 그 여파를 받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자꾸 회사채 그러는데 도대체 회사채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회사채 중에 미국에서 셰일가스 한다고 땅에서 기름 짜가지고 만든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 그 공장 시설들을 많이 늘렸을 거 아니에요. 흙에서 기름 짠다라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거기서 빼는 것도 있고, 프리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땅에 이게 땅 속에 혈관같이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거기다가에 3,000개의 케미칼이 들어간 그 케미칼 덩어리 물을 땅 속에 쭉 펌프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게 이제 쭉 그 물 들어간 만큼 석유가 쭉 섞이면서 그 프레셔로 나오게 되는 게 프리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케미칼이랑 그 석유, 크루드 오일이랑 같이 섞여서 나와요. 그 시커먼 덩어리가. 그러면 그거를 정제를 해가지고, 가스면 가스, 뭐 오일이면 오일, 뭐 경유, 휘발유 뭐 이런 거 다 이제 나눠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초기에 이제 나온 저거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돈이 엄청 많이 깔리고 들었어요. 그래서 배럴당 75불을 줘야지 브레이크 이븐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오일 프라이스가 120불 막 이렇게 갔었을 때는 셰일들이 날랐고, 셰일 그 컴퍼니들이 날릴 때 채권을 만들어내면 너도 나도 샀죠. 우리 더 이상 사우디니 뭐 이런 데다가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끼리 그냥 디펜드는 안 하고 우리끼리 이제 석유 해결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한 1년 전에 드디어 미국이 석유 수출국이 돼요. 예?
쓰다 이제 넘쳐나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우디랑 러시아랑 짜고 중국의 배후 아래 미국을 매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 석유 회사를 죽여버릴 수 있는 원앤 온리 찬스가 지금이거든요. 걔네들은 배럴당 만드는데 커스가 9불이에요, 9불. 그러니까 15불도 해도 자기네들은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러시아는 15불에서 한 17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5불이 되면 러시아는 아주 미치는 거예요. 러시아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석유 외에 뭐 별로 없으니까. 예? 근데 미국은 75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코너로 몰고 그거로 인해서 미국 자체가 흔들리면 미국이 흔들림과 동시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짜고 했다 그럴 수도 있고, 석유 패권을 이번 기회에 사우디가 페트로 달러라는 거를 찢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했는지 그거는 모르죠. 예? 누구의 생각이 그러니까 서로 이익에 무슨 부합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있을 텐데, 이거로 인해서 석유 가격으로 인해서 가장 데미지를 받을 나라가 제 생각에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채권 시장이 완전히 타버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석유 플랜팅에서부터 기계 뭐 지금 주가 한 세네 개 사우스다코다 노스다코다 뭐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그냥 몰빵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이 없어진다? 그쪽에서 망해 나가는 현재 회사가 많죠. 근데 진짜 웃긴 얘기 또 하나 해드리면 그 락커펠러가 석유로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석유 회사 이름 기억하세요? 스탠다드 오일이에요. 근데 스탠다드 오일이 독과점에 걸려가지고 1930년대인가 그때 이제 분해해라 뭐 이러고 해가지고 많이 쪼개져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스탠다드 오일이 쪼개져서 만든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석유 회사들이 거기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엑슨모빌도 있고 쉐브론도 있고 코노코 필립스도 아마 있을 것 같고 BP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삶에 있어서 보고 있는 석유 회사는 그냥 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회사들이 지금 이번 기회에 미국 정유 시장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날아갈 미국도 아니지만 그걸 날아가게 그냥 놔두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여기 요소요소에 이런 얘기를 넣어드리면 재밌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담이지만 자꾸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이야기같이 들으시다 보면 그게 머리에 잘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예.